문제가 나와 있는 페이지로 8페이지 한번 봐보자. 지문이 짧으니까 지문을 빠르게 한번 살펴본다면, 공리주의는 최다 최행을 낳는 행동을 선하다고 평가한대. 예를 들어 A라는 행동이 10명에게 10의 행복감을 주고 B라는 행동이 7명에게 15의 행복감을 준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선한 행동은 B가 된다. 10 곱하기 10은 100, 7 곱하기 15는 105니까 그러면 이 예시 안에 추가 개념 없었죠? 그치? 그러고 나서 따라서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는 윤리이론이다. 한편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행복을 대등한 것으로 본다. 개인의 행복이 다 대등하대. 가령 공리주의 입장에서 철수는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의 행복에는 가중치 10을 두고 영수는 평범한 인물이라서 그의 행복에는 가중치 1만 둘 수 없다. 그럼 지금 두 번째 예시 나왔는데 두 번째 예시 안에서도 뭐가 없어요? 추가 개념이 없지. 그치? 따라서 공리주의는 공평 원칙을 따른다. 결국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 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게 공리주의, 최대다수 최대 행복, 선하다. 결과 중시, 공평주의. 각 개인의 행복 대등. 이 정도의 개념밖에 없죠. 공리주의자들은 쾌락을 중시한다. 그리하여 쾌락의 양을 측정하도록 노력한다. 이때 벤담은 쾌락의 질을 따지지 않고니까 X가 되겠죠. 계산하는 반면 역접이네. 밀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과 질적으로 낮은 쾌락을 구별한다. 그럼 역접의 지점이 뭐야? 벤담 질 X 밀 질 O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는 육체적 욕망과 같은 쾌락은 저급한 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루는 쾌락은 질이 좋은 것으로 파악한다. 이걸 바탕으로 14번 먼저 한번 봐볼게요. 개인이 한 행동이 공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면 벤담은 이를 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로 평가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벤담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자의 예시였잖아. 그럼 벤담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공리주의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으로 환원이 될 수가 있겠죠? 잠실여고 1학년은 잠실여고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개인의 한 행동이 개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를 일컫는 것이고 공익을 증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가 한 행동이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면 벤담은 이를 사회윤리적으로 좋은 행위로 평가했을 것이다. 정답 5가 되겠지. 이해되니?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면 화면을 봐보세요. 이 말이 없어도 정답이야. 그치? 어찌됐건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다수의 행복이 나오면 된다 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14번에 5였고 15번을 보면 공리주의자에 따르면 모든 쾌락 추구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선하다고 본다. 또 공리주의자는 쾌락을 측정하려고 한다. 이것만 나와 있지. 또 더하자면 뭐 쾌락을 중시한다. 이 정도. 왜 중시하는지, 왜 양을 측정하려고 하는지의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쾌락 추구는 본질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줄친 부분들을 합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쾌락 추구라는 것은 사실 측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최대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오도록 쾌락을 측정하겠다라는 거지 그게 정신적 가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과는 연결되기가 어렵죠. 연결 지점이 존재하지 않지. 이해되시죠?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글 안에서 정신적 가치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 쾌락의 정신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은
밀이겠지. 그치? 뭐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을 구분한다라고 했으니까 쾌락을 구분한 거잖아. 밀은 쾌락을 구분을 했어. 그런데 밀이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을 구분했는데 높은 쾌락은 자기 발전을 이루는 것, 낮은 쾌락은 육체적 욕망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연결을 짓는다면 이 자기 발전과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연결할 수는 있겠죠. 그치만 이것은 전체 공리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자 중에 밀만 주장하는 것이지. 그렇죠? 밀이 주장한 것을 가지고 공리주의자 전체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말하면 틀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15번 역시도 틀립니다. 다음으로 16번 보면 공리주의자에 따르면 한 개인이 사회 전체 행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이는 선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뭐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선한 행위잖아. 그치? 선한 행위의 기준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제시를 했지. 개인이 희생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진 않았지. 그쵸? 고로 얘는 글 안에서 확인할 수 없겠지. 더불어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둘 중 하나로 나누어야 된다면 볼 수 있다에 훨씬 가깝지. 이해되시죠? 어찌됐건 사회 전체의 행복이 크면 그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이해되시죠? 사실 글 안에서 안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잘 살펴보면 되겠다. 그 선생님이 동영상 보낸 거 봤니? 사실 뭐 여러분은 있었으니까 안 봐도 굳이 상관없긴 한데 내가 그거를 나름 편집을 하면서 봤는데 말투가 너무 웃긴 거야. 뭐,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평소에 저렇게 말하나 싶어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다음으로 또 조금 넘겨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페이지로 13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에 22번 볼 건데 여기서 보면 이쪽 여기서부터만 한번 봐볼게. 펜이 안 나. 여기서부터만. 그래서 기억의 문제 이렇게 해줘도 괜찮고 피기억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라고 했을 때 개인적 X 집단적 O가 아니야. 뭐뭐라기보다는이잖아. 그럼 얘는 내내 개념이지. 부등호의 개념.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동시에 기억과 표리 관계인 망각의 문제이기도 하다. 표리 겉표 다를 이죠. 그래서 22번 보면 기억의 문제는 집단적이며 사회 권력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집단적이다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 권력의 문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 그렇지? 하지만 얘네와 결합되냐? 결부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기억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다. 그럼 기억의 문제 이퀄 사회적 권력 문제 이거잖아. 그런데 결부된다라는 이야기는 기억의 문제 플러스 사회 권력의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틀렸고 뒤를 보면 객관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글 안에서 제시문 안에서 객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22번 역시 X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밑에 페이지로 1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문단만 한번 봐볼게. 국민의 수가 적은 경우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출할 수 있다. 이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한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해줬는데 이건 언제 쓰냐? 국민의 수가 적을 때. 하지만 역접이네요. 국민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어렵다. 어렵다니까 하강 화살표 들어가주면 되겠고, 국민의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100만 명? 예시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걸 보니까 예시가 예를 들어 이런 말 없이 시작한 것도 잘 찾더라고. 갑자기 웬 숫자? 우리 첫 시간 생각해보면 정신적 사건, 물질적 사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위가 텅? 이걸 느끼고 아 예시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수가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인원을 한 곳에 모을 수도 없으며 그들의 말이 다 들을 수도 없다. 예시 끝. 추가 개념 없음. 이럴 경우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세워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간접민주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간접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쉽게 긍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 얘는 또 뭘로의 상태잖아. 그렇죠? 뭘로인 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라는 지문이 나오면 싹 다 틀려요. 이걸 바탕으로 4번 문제 한번 봤을 때 간접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정치에 반영하게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간접민주주의의 한계까지는 여기서 말했지. 그치? P잖아. P 말하자면. 근데 그 P에 대한 S가 직접민주주의 요소이다 라고 4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제시문 안에서는 저 P에 대한 S가 없지. 그쵸? 따라서 X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계라는 말을 굳이 살리고자 한다면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로 간접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막 어디까지 해? 막 구몬 선생님처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꾸준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뒤에 OX 부분은 좀 틀린 것들도 있어. 문제 자체의 오류도 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풀 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좀 가감 없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은 성격이 이상해서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또 그런 질문해주면 아주 좋아요. 벌써 방학하고 일주일이 지났잖아 오늘까지. 그렇죠? 방학이 짧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2번만 더 하면 방과 후도 끝나는데 3분의 1 정도인데 확실히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뭐야? 그래서 여기는 같이 풀어보았고 슈퍼문도 같이 봤고요. 조금 이번에는 꽤 많이 넘겨서 22페이지 한번 봐보자. 사회 지문. 그리고 이게 사실 순서가 있어. 이 번호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첫 번째 1, 6 같은 경우에는 인문 지문이고 2, 7은 사회 지문, 3, 8은 과학 지문, 4, 9는 기술 지문, 5, 10은 예술 지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페이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22번이니까 또 사회 지문이네. 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사실 방충망 지문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입자, 건물주 이런 사람만 확인하고 이 경우 민법 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민법 법지문에서 좀 중요한 건 민법, 형법, 헌법, 사회법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법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이지. 그쵸? 그래서 민법, 형법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지는 못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법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원칙, 의무의 차원이 있고 적용, 실제의 차원이 있어. 원칙상 이렇지만 실제로 적용은 저렇다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경제지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 한번 봐봅시다. 누가 고쳐야 할까?인데 민법 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한 의무를 진다. 임대인인 건물주라고 했어. 그럼 임대인과 건물주 중에 뭐가 더 상위의 범주야?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어구인데 학생인 유민이, 학생인 문영이, 학생인 정원이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임대인이 더 상위의 범주입니다. 그래서 얘는 임대인인 건물주가 의무를 진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건물주가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의무를 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시죠? 학생인 문영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문영이라는 자체, 개인보다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더 도드라진 거잖아. 그러나 바로 역접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할 의무와 계약서 포함. 그치? 그럼 지금 더 큰 상위의 범주에서 본다면 계약서와 뭐가 부딪히는 거야? 의무. 근데 그 의무의 상위 범주, 그 의무는 어디서부터 나왔어? 민법 전의 법조문. 그렇죠? 따라서 민법 전의 법조문과 계약서가 부딪힌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도 얘는 조금 된 지문이라 친절하게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하는가,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옛날 지문이라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지 요즘은 이것처럼 길게가 안 나오거든. 지문이 좀 짧아지는 추세란 말이야. 따라서 요즘 같으면 이 부분이 안 나올 거야. 이처럼부터 발생한다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만 보고도 지금 법률과 계약이 부딪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다음으로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산,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된대. 여기는 그냥 예시잖아. 뭐뭐 등이니까. 맞죠?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떤 법에서 적용이 돼? 사법. 그렇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용 결정.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그럼 우리 1문단 읽었던 걸 이용해서 최대한 상위 범주에서 한번 묶어보자고.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쉽게 말해 뭐야? 법률과 어긋났을 때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법에 속하는 경률, 계약 내용이 있을 때 계약 내용을 더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부등호로 표시를 했고,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라고 한다. 임의법규라는 것에 대한 개념어를 정의해주고 있지. 근데 얘들아, 임의가 무슨 뜻이야? 랜덤. 더 쉽게 말하면 멋대로야. 맘대로. 그치? 임의는 맘대로잖아. 그래서 이건 비문학 내용은 아니고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 임의로운 결정 이라고 하면 내 맘대로 한 결정이라는 뜻이야. 또 뭐 임의롭지 못하다. 이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 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임의롭지 못하오. 그래서 다시 내용을 보면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그럼 지금 이거랑 똑같지 않니? 그쵸? 이거랑 똑같아.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을 찾자면 얘는 위에는 원칙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규정을 말하는 거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법률 규정에 반영되었을 때 임의 법규인 거야. 이해돼?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과 임의 법규 중에 뭐가 더 상위 범주겠어? 계약 자유의 원칙. 그쵸?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당연히 그렇겠지. 왜? 사법은 저 원칙의 적용을 받아.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받아. 그니까 당연히 임의법규라는 법률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도식화하자면 사법이 계약 원칙 이렇게 적자. 사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베이스드 온 하고 있어.
그쵸? 그런데 이 사법에서 만든 법률 규정이 임의 법규야. 그럼 당연히 이 계약 자유의 원칙, 이 성격을 임의 법규가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은 착함이 전제되어 있겠지. 같은 이야기예요.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럼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내용을 달리 정했으면 그 내용이 더 우선시 되겠지. 그쵸?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문제로도 나왔었던 것인데 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고장을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라는 계약의 내용이 있었어. 그러면 사법을 가지고 싸울 때 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돼? 임대인이 해야 돼? 세입자가 해야 되겠지. 그쵸? 계약서에 세입자가 고친다라고 했으면 세입자가, 임대인이 고친다라고 했으면 임대인이, 누가 고친다라는 말 안 했으면 임대인이. 그쵸? 왜냐하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단어 차원에서 알고 있자면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야? 그럼 빌리는 사람은 뭐라고 해? 차인이라고 하죠. 차인, 임차인. 차 자체가 빌린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학년 때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거 배웠니? 향찰 배웠어? 향찰? 안 배웠어. 그럼 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우리나라는 한글이 생기기까지 글자가 없었잖아. 한국어는 있었는데 글자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의 나라 말을 빌려서 썼어. 예를 들면 나, 너, 무, 올, 뭐 이렇게 썼다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때 알파벳을 쓰지는 못하니까 한자를 썼겠지. 그치? 하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빌려서 썼던 표기들을 차자표기라고 말해.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서동료 아니 얘들아, 서동료? 선화공주는 할 때도 뭐 선화공주 주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자취하고. 돌아와서 내용을 다시 봅시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벌금, 과태료는 법적 불이익의 예시일 뿐이지 언제나 예시는 개념과 같이 나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근데 지금 법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있는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사법 말고 다른 법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데 역접을 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옆에 동일한 범주가 생기느냐, 사법과 동일한 범주냐, 사법의 하위 범주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그러나라고 하면서 사법이 아닌 다른 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고로 사법과 동일한 범주인 2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 따라서 지금 하는 내용은 3번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사법에 속하는 영역이기는 한데 예외적인 경우, 그 예외 두 가지가 법적 불이익, 효력 부정이네요. 근데 법적 불이익은 효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몰라? 법적 불이익은 (1번에) 들어갈까? (2번에) 들어갈까? (1번에만)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오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은 양립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완전 크게 다치거나 죽었다 처럼. 내가 죽어서 사망하거나 죽었다, 이건 안 되잖아. 그치? 너무 예시가 극단적이었지만 그래서 5월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범주에 속한다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법적 불이익은 효력은 있다라는 것. 이거를 또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네.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법적 불이익 5법, 계약의 효력 자체 5, 이게 단속법규. 공인중개사가 뭐야? 예시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어이쿠 예시가 안 끝났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여기까지. 추가 개념 있니? 없어. 법적 불이익 5, 효력 5. 그렇죠? 선생님도 이 지문을 풀면서 알았어. 이게 안 된다는 걸. 근데 지금 내가 사는 집도 그 집주인이 공인중개사님인데 협박해야겠어. 월세 안 깎아주시면 신고할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 급부의 의무가 인정된다. 급부가 뭔데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라고 정의해줬죠.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게 뭐야? 계약의 효력. 그렇죠? 팔았으니까. 파는 계약이니까.
한편 역접이네요.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고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어머나? 근데 아까 5어면 다른 범주가 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불이익도 있고 효력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그러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시로 추가한 것이기도 하고. 원래는 안 돼. 원래는 5어가 되면 다른 범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럼 예외가 맨날 나와요? 아니. 법지문의 이와 같은 구분 때문에 예외가 나오게 된 거야. 이해되시죠? 이에 해당하는 법주문을 강행법규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 급부 요구 X.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는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급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일 때 강행법규는 급부를 요구하지 못해. 그치? 근데 급부를 요구한다. 급부는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잖아. 쉽게 말하면 계약은 돈 주고 이런 행동해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급부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와 동시에 재산적 이익을 주었는가? 또 OX가 되잖아. 재산적 이익을 주었고 1, 2, 3, 4로 표현했을 때 1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이익 주었어. 돈 넘겨줬어. 급부 이행했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끝이야. 잘 된 거야.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돈 안 줬어. 그러면 돈 주면 돼. 3번이 주요한데 이미 돈을 줬어. 근데 급부를 요구할 수 없어. 내가 돈을 줬는데 빨리 집 주세요. 빨리 소유권 넘기세요. 이 말을 못해. 그럴 때는 내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된대.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강행법규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 다만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의사와부터가 예시였네. 그럼 마지막까지 가능하다까지가 예시 끝이지. 그쵸? 이 예시 안에 추가 개념 있어? 없어요. 그치? 효력이 부정된다. 효력이 부정된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요구 가능하다. 반환 청구권 나와 있잖아. 이해되시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 계략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범주화를 해보자면 강행법규면 계약의 효력 인정돼 안 돼? 효력은 무조건 없지. 그쵸? 효력 무조건 없고. 근데 효력이 무조건 없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미 돈을 줬을 수도 있고 안 줬을 수도 있지. 돈을 안 줬으면 그냥 그대로 끝이야. 내가 돈을 줬으면 이건 뭐가 돼? 부당이익이 되죠. 그치? 이러한 부당이익이 있으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 왜 안 움직이냐? 원래? 부당이익이 있으면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왼쪽에서 말했잖아. 근데 오른쪽에선 또 뭐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 청구권 무조건 온 줄 알았지? 사실 청구권 X인 경우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를 왜 이렇게 시각화를 했냐면 중요한 건 강행법규일 때 효력이 있는 경우는 없지. 효력은 무조건 없지. 그런데 그 중에서 효력 5 이게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이 범주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내가 돈을 주었을 때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얘는 이 범주를 설정 가능하지. 그렇죠?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로 다시 돌아와서 사실 지금 얘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안 했지만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기가 딱 좋다는 거지. 여기도 OX고 여기도 OX고 근데 여기는 X만 있고 이러니까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로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그럼 비례원칙은 계약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이로 인해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문이 맞춰지고 있죠. 마지막 문단에서는 별로 하는 이야기가 없었고 이 지문은 지금 전부 다 사법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맞죠? 사법만을 기준으로. 그럼 민법 다시 형법에서는 뭐를 더 먼저 하는지 공법에서는 뭐를 더 먼저 하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다음으로 넘겨서
사회 지문을 더 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워야 공부지. 17페이지 가보자. 얘도 법이긴 한데 정치 쪽에 가까운 거. 그 2학년 과목 중에도 정치와 법 있지 않나? 그치? 얘도 한번 봐봅시다.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뭐야? 지자체죠. 지자체. 우리가 지자체라고 줄여 말하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둘 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커져왔다. 그럼 얘네도 우선시잖아. 그러면 부등호의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능률성과 효과성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능률성 n 효과성이 다른 것보다 크다라는 소리가 되죠. 그럼 이것도 그냥 상승으로 표시해 줄 수 있겠네.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이 빈번해지고 있다. 빈번해진다. 많아진다. 같은 말이지. 그럼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는 능률성과 효과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역적 지자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피네요, 피. 그치? 뭐의 피야? 전문적 행정 담당자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 맞죠? 전문적 행정 담당자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피. 그게 뭐야? 지역 주민의 의사, 무관, 배치. 그럼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치?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서술어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야. 보완될 필요. 완전히 능률성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고 배치가 된다면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혁해야 되겠지. 그렇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고쳐야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성, 또 변환 이런 얘기했었지. 그 맥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 이게 1문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요약한 거지. 그렇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 이와 같은 P에 대한 S가 있었대. 그쵸? 그 S의 주체는 지자체가 개선 노력을 했다. 첫 시간에도 말했듯이
문제를 풀다 돌아왔을 때는 내가 한 표시만 봐야 되지 다시 글을 읽을 시간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개선 노력이 있었다. 개선 노력 5. 이 정도로 표시해 줄 수 있겠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화와 경영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 얘를 지금 범주화해보자면 중앙정부 N 지자체에서는 능률성, 효과성을 우선시했대. 그래서 전문적 행정 담당자가 결정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한 피해가 뭐야? 지역 주민과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S는 뭐야? 지자체의 노력. 그 S를 범주화했을 때 민간화, 경영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능률성과 효율성을 중시했다. 전문적 행정 담당자의 결정이 늘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둘 다지. 그쵸? 지역 주민의 의사와 어쩌고 저쩌고 지역 주민의 의사라는 피 역시 지자체에도 들어가고 중앙정부에도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S는 얘는 S를 말하지 않았고 지자체만 S를 말했지.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도록 민간화를 실시했다. 이러면 틀리겠지. P는 중앙정부라는 주체, 지자체라는 주체 두 가지 주체에서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S는 하나의 주체에서만 나왔어. 그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게 진짜 나쁜 게 우리 중앙정부에 살잖아. 서울에. 그치? 근데 우리 지역 주민이잖아. 그치? 나도 마포구 합정동 지역 주민이란 말이야. 여러분도 송파구, 송파동,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 가락동 지역 주민이잖아. 근데 뭔가 지역 주민이라는 말은 지방에서만 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조금 빼야 되겠죠. 한번 봐보자. 이들은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그럼 위해까지는 윗문단에서 나왔던 말이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역적. 운영 방식은 다르다. 시장 경제의 원리는 둘 다인데 운영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민간화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한 것으로 민간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민간화는 지자체의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한대. 지자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건 아니지. 그쵸? 지자체 밑에 A 업무, B 업무, C 업무 이거잖아. 근데 지자체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한다. 썸 지자체의 썸 업무 위탁이라고 하면 맞아. 그런데 지자체를 위탁한다라고 말하면 지자체를 위탁한다는 건 여기를 위탁한다는 소리잖아 지금. 여기를. 하지만 지자체의 썸 업무니까 민간에서 위탁하는 건 여기지. 그쵸? 범주를 잘 확인해야 되겠고. 기업 선정을 위한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가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 민간화에서 주민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느냐?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지. 어떤 기업에 위탁할 것인지를 고르는 자리에 참여한다. 이거고요. 하지만 민간화를 통해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는 제한적이므로 수용되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한적이래. 그럼 얘도 적다로 표시할 수 있겠지. 제한적이다니까. 어느 정도 되긴 되지만 쬐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전체 주민의 이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얘도 아래 화살표 해주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를 네모 친 이유는 네모가 주체잖아. 의견. 전체 주민의 이익 반영이라는 게 의견이 적다. 개진이 적게 된다. 라는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겠고,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우선시니까 부등호하면 되고,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 P. 그럼 이 P는 뭐에 대한 P야? 민간화에 대한 P. 맞죠? 민간화에 대한 P. 그래서 아까 적던 것을 이어서 적어보자면 지자체의 노력이라는 S 중에 민간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P가 있었어. 지네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 경영화는 민간화와는 달리 뭐뭐와 달리 역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화에 대한 개념들을 찾을 때는 기업의 네모가 들어가지 않지. 민간 기업에 네모 표시를 하면 안 되잖아. 왜 안 돼? 민간 기업이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해되니? 지자체가 민간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지 기업이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고로 네모 표시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민간화에서는 민간 기업의 네모가 있고 경영화에서는 민간 기업의 네모가 없기에 민간화와 경영화의 큰 차이 중 하나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구나.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주민들을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주민들의 고객으로 대하며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사실 추가 개념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역접 이후에 주민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있다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경영화에 대한 것 설명해 줬잖아. 그치? 그리고 역접 이후에 또 이게 없으면 기존대로 처리한다. P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근데 민간화의 P와 경영화의 P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민간화의 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언제나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언제나지. 하지만 경영화의 P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야? 아니죠. 어떨 때?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을 때. 이해되지? 그래서 이들 P 사이에도 범주가 조금 다르다는 것. 민간화의 P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P, 경영화의 P는 조건이 달린 P.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바로 해소한데 바로 S인가 봐요. 지자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부터 위에서는까지는 다 반복된 말이지.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그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는 S가 되겠네.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활성화는 뭐야 얘들아? 활성화. 활성. 원래 있던 걸 잘 되게끔 한다는 거야? 없던 걸 만든다는 거야? 원래 있던 걸 잘 되게끔 만드는 거지. 그럼 얘도 OX의 차원이 아니라 상승 화살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인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 설명회인데 이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간접 수렴. 현재. 주민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간접적 수렴이니까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면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참여 제도가 전환돼야 한다. 활성화해야 돼. 다시 그 제도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처럼 간접적으로 말고 직접적으로 전환을 시키자는 거야. 다시 말해 간접에서 직접으로 전환하자 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 이 되면 가정은 다 뭐야? 이 부분이잖아. 그쵸? 이게 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가?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 그리고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런데 기대된다라는 말이 사실 처음 나온 것 같아 우리 하면서. 그치? 기대된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예상된다. 맞지? 예상된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리야. 이해되시죠? 또한 이러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전체 주민의 의사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의사 가시적 이에 따라 행정 담당자들도 정책 결정에서 전체 주민의 의사 고려. 아울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지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도 커질 것이다. 그럼 얘는 처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야기했지만 결국 중앙정부도 지자체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P가 나타나. 근데 그 P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그 S는 지자체만 해. 맞지? 중앙정부에 S 없다. 이 사실 알아야 되겠고, 더불어 지자체의 노력은 민간화, 경영화인데 민간화에도 P가 있었어. 근데 이 P는 100% 나타나는 P. 경영화에도 P가 있었어. 근데 경영화의 P는 100% 나타나는 P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P.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당 지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19페이지 보면 이거 기술 지문인데 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한번 보자. 지문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한다. 그럼 지금 딱 범주화가 되고 있죠? 지문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에 융선이라는 부분이 있고 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는 이 지문의 특징인 것이고,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가 되었다.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는다. 그럼 변할 가능성을 알려준 거네. 그렇지? 지문은 진피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변할 수 있다. 근데 이 나와 있는 대로만 표시하자면 진피 부분 손상 X, 평생 변하지 X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실 중요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 지문, 홍채, 정맥, 목소리 등은 전부 다 생체 정보이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고, 두 번째 문단 보면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이다. 그러면 지문 인식 시스템이 더 상위야? 생체 인식 시스템이 더 상위야? 생체 인식이지. 왜? 생체 정보가 지문의 상위 범주였으니까. 맞죠?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데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 등록하거나 조회 이 둘이 같지 지금?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지문에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한다. 지문 영상에는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융선과 골을 통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튀어나온 부분이 융선, 빠진 부분이 골이래요.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골은 닿지 않는다. 왜? 그치? 융선이 솟아올라 있으니까 솟아올랐기 때문에 접촉면에 닿는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고 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색이,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하 글쿤. 접촉면에 닿냐 안 닿냐의 유무로 인해 물리량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연결 지어볼 수 있겠고요.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범주화를 생각해보자. 생체 인식 시스템 밑에 지문 인식 시스템 밑에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가 된 거지. 그쵸? 조명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봤죠? 처음 나열했으면 무시하면 돼.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프리즘의 반사면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융선 부분에 묻어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프리즘의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대. 누가? 융선이. 융선이 프리즘의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한다. 근데 융선이 언제나 프리즘의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아니지. 융선에 습기나 기름이 묻어 있을 때. 그치?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한다. 이미지 센서에 뭐가 도달하는 거야? 빛이 도달하는 것이지. 근데 이 빛의 상태는 약해져 있다 라는 거. 근데 이런 지문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어. 어디에 도달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여기에 도달, 여기서 여기에 도달이 있잖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세모에 도달하고 있지. 근데 동그라미가 약해진 상태로 세모에 도달할 수도 있고 세모에 도달함으로써 약해질 수가 있어. 이해되죠?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이동하는 것들이 그래. 그래서 얘는 물리 쪽에서도 많이 나와. 힘을 주었을 때 힘이 전달이 된다. 근데 전달되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약해진다. 일 수도 있겠고 점점 약해지며 부딪힌다. 일 수도 있겠지. 그쵸? 얘는 뭐야? 전자에 속하지. 이미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니까.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아 있지 않으므로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뭐야? 융선의 이야기.
골은 반사면에 닿지 않으니까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다. 그럼 굴절 산란되지 않았으니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센서에 도달했겠지. 그쵸? 그럼 융선은 이미지 센서에 도달했을 때 약해진 상태로 도착하지. 골은 센서에 도착을 할 때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도착을 하지. 그치? 그렇다면 이미지 센서에 도달했을 때 융선과 골 중 빛의 세기가 더 센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이미지 센서에 도달했을 때 융선과 골 중 빛의 세기가 더 센 것은 알 수 없음 이겠지. 절대량을 말해준 게 아니라 상대량을 말해준 거잖아. 그치? 융선의 빛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어. 골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어.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들의 절대량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상대량과 절대량의 개념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이어서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든다. 그럼 이미지 센서가 수행하는 역할 두 가지를 고르자면 변환, 만듦, 영상 만듦. 그쵸?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의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불가능? 아니죠. 어렵다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이런 말 안 적어줘. 안 적어주고 문제로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습기나 기름이 얇은 막 형성하는 거니까 습기 기름 없으면 형성 못하겠네? 형성하기 어렵겠네? 이런 생각 해야 된다는 거. 다음으로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근데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지문 입력 장치인 것은 알겠어. 그치? 그러면 광학식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있을까 없을까? 답부터 말하면 없어. 왜냐면 수식이 하나 더 있어서야. 여기에서 지금 광학식 있지, 센서식 있지, 그쵸? 그러면 이 둘이 앞에 붙은 수식어이고 땡땡식이라는 범주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문 인식 시스템 밑에 광학식과
센서식이 있는 것이고 이 센서식 밑에 정전형 센서식이 있는 거야. 이해되니? 지금 여기에서는 정전형 센서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것만 보고 그냥 센서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미세한 정전형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이용한다. 근데 얼마나 촘촘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판을 이용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무관해요.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다. 판의 특징.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지금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이라고 했지. 닿다. 바로 위에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도 닿다라는 것과 관련된 게 있었지. 뭐야? 반사면. 반사면은 융선은 닿고 골은 닿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 그렇죠? 이때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의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서도 또 융선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융선만 어디 갔니? 닿았고. 맞지? 그래서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의 차이가 생긴다. 왜 차이가 생겨? 바로 앞 문장에 나오지만 닿으면 전하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융선 부분이 닿은 센서의 전하량이 더 적겠지. 그쵸? 차이가 생기는데 라고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어. 접촉된 센서의 전하량이 더 적다.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변환해서 지문 영상을 얻는다. 그렇군. 근데 센서별로 융선이 접촉되었냐 접촉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어떤 센서에 전하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 있지. 그렇죠? 닿으면 적고 안 닿으면 적지 않으니까. 그런데 전하량이 적다고 해서 지문이 잘 나오는지, 지문 영상이 잘 나오는지, 전하량이 높다고 해서 지문 영상이 잘 나오는지 이것은 알 수 없지. 그렇죠? 다음으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그럼 초전형 센서식 한번 범주를 챙겨볼까요? 센서식 밑에 정전형 센서식 있었고 초전형 맞나? 초전형 센서식 이렇게 들어가겠지.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그럼 초전형 센서시니까 당연히 초전형 센서 쓰겠는데 그 초전형 센서가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한대.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 쓴다. 손가락의 폭만큼.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만 신호가 발생한다. 그럼 온도 변화와 연결 지어 놓을 수 있겠네.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초전형 센서식에서 입력 장치에서 센서는 온도가 작동한다. 선지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에만 작동한다 라고 말하면 O일까 X일까? X예요. 왜냐하면 신호가 발생한다와 작동한다가 있을 때 작동이 더 상위의 범주잖아. 그치? 그래서 신호 발생 외에 작동이 있을 수 있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류의 낚시도 나오기가 좋으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손가락을 직각 방향으로 하면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직각 방향일 때 마찰열 발생해서 융선과 골에 따라 센서의 온도가 달라진다. 이때 발생한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해 지문 영상을 얻는다. 그럼 여기서 센서가 하는 역할 세 가지나 있는데 감지, 변환, 저장. 그쵸? 저장 얻는다 같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까 센서는 신호를 발생한다도 있었고 센서는 감지한다도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한다 라고 했는데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도 감지는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적었던 게 더 X가 되는 거야.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그럼 지문 인식 시스템
밑에 지문 입력 장치를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 시스템 중에 지문 입력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긴 해. 그래서 최소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도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도 소형화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 있다. 여기서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O일까 X일까? 좀 보기 좋게 하자면 원래 O예요 X예요? X지. 그치? 왜?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를 장착한 기기는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를 장착한 기기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야. 그치?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작다? 아니지. 그치? 그래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를 또 구분하면 좋고요. 캔과 슈드의 느낌.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봐봐, 지금 생체 인식 시스템이라고 했지. 방금 전문단에서 뭐 말하고 있었어?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를 말했지. 그럼 지금 범주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최상위로 올라간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이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지. 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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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도. 그쵸? 보통은 마지막 문단이나 그 전 문단 같은 경우에는 범주를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 초전형 센서식 말하다가 지문 입력 장치 정도로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생체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문인식 시스템도 이를 따른다. 당연하겠지.
지문인식 시스템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하위 범주니까.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나열돼서 그냥 넘겼는데 하나씩 설명해주네. 이럴 때는 넘버링 해도 괜찮아요.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 그럼 우리 여기서 뭐 생각해야 되느냐? 광학식, 정전형 센서식, 초전형 센서식에서 지문 영상을 언제 얻는지. 광학식에서는 지문 영상을 만드는 게 이미지 센서이고, 정전형 센서식에서는 전하량의 변환, 초전형 센서식에서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변환하고 저장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생체 정보 수집 단계 확인할 수 있었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전처리 단계의 경우에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하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한다. 그럼 광학식, 정전형 센서식, 초전형 센서식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혹은 안 나타났는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한다. 얘는 뭐 별 개념이 없네. 그렇죠? 다음 보면 특징 데이터로는 융선의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된다. 얘도 그냥 단순 나열이었지. 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한다. 정합 단계에서 하는 일, 유사도. 이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한다. 여기까지인데 생각해야 되는 건 딱 이거야.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뭘 하지? 지문 영상 얻음. 전처리 단계에서는 뭘 하지? 무관한 거 제거하고 영상 보정.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뭐 하지? 특징 데이터를 추출해. 정합 단계에서는 뭐 하지? 유사도 계산해. 이렇게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깜짝이야.